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이번부터 할 게 뭔가 우리 문제풀이죠. 그래서 우리 책을 이제 구성을 보면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이제 문제 나왔을 것인가? 이 단원별 기출 문제를 먼저 할 겁니다. 이걸 할 목적이 뭐냐? 이런 겁니다. 아, 이 파트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또 현재 어떻게, 과거에 어떻게 시험 나왔더라. 또 그럼 결국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요거 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이 단원별 문제풀이 어떤 3회 정도 하고 나면요. 그다음 뭐 있습니까?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책에 있는 순서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뭐 있습니까? 하나를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제 우리 모의고사처럼, 실제 시험처럼 뭐 있습니까? 40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내는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단원별 기출 문제를 하는 목적은요. 앞에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 파트는 주로 이렇게 중요한 파트는 뭐구나.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 푸는 요령에 대해서 하는 목적이 지금 하고 있는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우리 거기 있는 이제 책을 보니까요. 책이 11페이지입니다. 자, 제1에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형 단원별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할 게 뭔가 하면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 있죠. 그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물론 앞에 우리 이제 이론할 때 다 했겠지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할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예, 파악할 게 보니까요. 과연 이 파트, 우리 맨 앞에 있는 이제 이 첫 단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인데 이 중에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 있을 것인가, 또 어떤 걸 항상 우리 문제가 정답이 되어질 것인가, 이걸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학은 제가 좀 더 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각각에 있는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정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전체 있는 개괄적 내용입니다. 이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이겁니다. 맨 먼저 과연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왜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이 이 말입니다.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곧 이 부동산학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결국은 연구 대상이 뭐냐 이런 건 좀 아셔야 되죠. 자, 연구 대상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맨 먼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예,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부동산 뭐 있습니까? 그렇죠.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더라. 자, 이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활동이라는 게 뭐냐 물었을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뭡니까? 모든 행위를 뭐라 하냐? 곧 이게 부동산 활동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실제 우리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이냐?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이런 게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그렇죠. 사회과학이다. 그 다음에 순서과학입니까? 아니면 응용과학입니까? 그렇죠. 응용과학이면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아, 종합과학이구나. 즉, 부동산학은 여러 개 학문을 써서 짬뽕에서 만들어진 것, 이게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 아닙니까? 또 이게 규범과학이 될 것이고,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부동산학은 절대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만드는 학문이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서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은 부동산학에 대한 접근 방법. 자, 접근 방법은 뭐냐? 그럼 실제 접근 방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분산식 접근법, 중점식 접근법, 종합식 접근법, 현상학적 접근법, 행태학적 접근법, 법제도적 측면 접근법, 그 이외 의사결정론 접근법,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실상은 답이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이 두 개에 대한 개념만 아시는데, 이 개념도 한 개 한 개 다 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만 가지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합식 접근 방식이 뭐냐? 종합식 접근 방식은요. 이게 종합식이랍니다. 원래 부동산학이 맨 먼저 사실 나온 것은요. 1974년도에 맨 처음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연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1974년도 이전에 문제 발생 안 했습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독립돼 있는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법학에서 연구하고 경제 문제는 경제학에서 연구했답니다. 근데 이게 문제 생긴다고요. 왜 문제 생기는 하면 원래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는 여러 개가 서로 중복돼서 사실 뭐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동산 문제 발생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있습니까? 기술은 기술을 연구하고 그냥 법은 법에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 효율적인 결론 등이 도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좋다. 우리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전부 다 끌어모아서 뭐 있습니까? 독립되어 있는 학문을 만들자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원래 부동산학은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 개에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야를 조금씩 끌어모아서 뭐 있습니까? 이걸 체계화시켜서 독자적인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우리 이걸 말합니까? 다른 말로 종합식이다. 그래서 그럼 현재 종합식 접근 방식 아마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냐? 체계화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다른 말로 종합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입니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자, 물어보자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 집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집을 살 때는 싸게 삽니까? 비싸게 사고자 합니까? 싸게 사고자 하는 거죠. 반대로 집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비싸게 분명히 팔려고 할까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의사결정할 때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이윤이 가장 높은 그런 쪽의 행동을 취하는구나. 그럼 핵심이 뭐냐? 이 말 아닙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은, 이윤 극대화란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런 이제 내용 중에 특히 여러분 꼭 보실 건 이 두 개 쪽에 포인트를 두시고 뭐 있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니까 이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요. 제일 중요한 것만, 물론 여러 개 지문이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매번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항상 이제 뭐 여러 것을 어떤 이 강의할 때 강조하지만 대포를 쏘더라도 있죠.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대포 쏠 수 있는 곳을 쏴야 되지 엉뚱 쏘지 마라 이겁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가시라 이겁니다. 또한 두 번째 뭐니까 하면 만약 우리 실제 시험 잘 쳤을 때 잘 모르는 문제 나왔어. 그럼 어떻게 문제 푸는가 하면요. 어차피 모르면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찍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많이 본 놈 찍으라 이겁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처음 본 것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좀 아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결국 뭐 있습니까? 이때 보니까 1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토지와 정착물에 관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부동산이 뭡니까? 그렇죠, 그죠? 토지와 정착물 아닙니까? 이 말은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해서 이 말 뜻이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금융적 등등 측면을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부동산학이다 합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의 묻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절대 시험 내더라도 이건 정답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맞는 질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아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핵심이 뭐예요? 설명이 쭉 있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죠. 자, 잠시. 이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목적은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이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있죠? 문제 풀 때 글자 한 개 한 개를 다 따지지 마세요. 절대.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안에 있는 글자 하나라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항상 중요한 키워드가 결국 뭐 있으면 장난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문제 풀 때 마찬가지야. 이렇게 제가 문제 푸는 목적은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쭉 가시면 나머지는 버려도 하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른 데 가면서 강의할 때 강조인 겁니다. 절대 문제 풀 때 차 띄고 포 띄고 다 버리고 뭐 있습니다. 쫄만. 가장 중요한 쫄만 딱 생각하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연결하면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적 성격이 있다. 맞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부동산학은 종합식 아닙니까? 그죠?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쭉 가볼게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마지막 뭐 있습니까? 설명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뭐라 설명되어 있습니까?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더라. 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뭐 있습니까?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이 나온 거죠.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설명이 꽤 많지만 쭉 가서 핵심 키워드 뭐냐? 그렇죠. 순수 과학이다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 설명했습니다. 부동산학은 학문적 성격이 뭐 있습니까? 순수 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그렇죠. 응용 과학이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물론 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자, 이 키워드 뭐라고요? 그렇죠. 그죠? 자기 이용 극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저같이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일단 1번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부동산에 대한 개념 묻는 거죠. 자, 그럼 잠시. 네, 우리 부동산 개념 쪽에 어떤 설명을 좀 해보고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부동산 개념 반드시 파악할 때 어떤 개념 파악합니까? 그렇죠. 복합 개념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 설명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 복합 개념 부동산.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하고 있다고요? 네, 부동산 개념 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 개념은 크게 우리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죠. 유형적 측면과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 원래 부동산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기술과 경제와 법률 3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률 3개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기술은 유형이고, 그 다음 반대로 뭐 있습니까? 법과 경제는 뭐 있습니까? 무형이랍니다. 자, 첫 번째 할 것은 가장 중요하고요. 좋다. 그러면 부동산 개념을 설명할 때 기술적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죠. 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부동산은 자연이다, 환경이다, 위치다, 또 뭐 있습니까? 위치다, 공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곧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측면이죠. 경제 측면에서 뭐 있으면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은 이를 설명하죠. 돈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또는 뭐 있습니까? 자본이다. 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상품이다. 예, 그 다음에 소비재다. 생산재다. 뭐 이런 등등 설명되어진 게 뭐냐? 경제 측면이다. 근데 우리 법률 측면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것은 협의 광의. 협의죠. 자, 민법과 그 다음에 그 이외 다른 것이 포함된 게 광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협의란 말 뜻은 뭐냐? 결국 민법상 설명되어진 부동산 개념인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로 봅니까? 그렇죠. 토지와 그 다음에 정착물로 보는 거다 이거죠. 광의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협의 부동산에다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진 게 뭐냐고 이게 광의를 본다. 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이러한 예가 기술, 경제, 법률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이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전부 다 묶어서 뭐랍니까? 그렇죠.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그러면 조심할 건, 얘는 현재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되죠. 이때 보니까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 부동산은 뭐냐?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요 말과 복합 개념은 다른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복합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이용되는 걸 가지고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설명한답니다. 또 이렇게 이제 먼저 개념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니? 결국은 협의 측면에서 과연 토지가 뭐니, 정착물이 뭐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는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개념 묻는 거죠. 자, 토지 개념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개념. 그렇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에 뭐라고요? 상하에 미친다. 이 상하란 말이 결국 같은 말은 뭐 있습니까? 3차원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다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정착물에 대한 설명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정착물을 구분할 때 뭐를 보는가 하면요. 어쨌든 정착물 반대가 뭡니까? 예, 동산이죠. 구분 기준 뭡니까? 그렇죠. 그죠? 결국 핵심이 이겁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동산과 구분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계속적 부착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뭐라고? 정착물이고, 거꾸로 동사는 뭐 있습니까? 일시적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 시험 낼 때 이러한 걸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어질 것인가, 이걸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예를 냈을 때 딱 판단할 때 이거 맞으면 돼요.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 이걸 좀 구분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정착물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죠. 즉 어떤 겁니까? 독립정착물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그죠? 독립은 뭐예요? 결국은 항상 보니까 이 토지와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즉 땅을 살 때 절대 얘는 땅을 사면요, 땅과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등기를 하는 물건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건물이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종속정착물은 반드시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을 말한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단독을 샀을 때 정원수 같은 건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같이 따라오는 거죠. 별도의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게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정착물입니다. 특히 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실 건요. 나무, 즉 수목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 같은 게 있죠.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란지,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은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이 독립정착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가식적인 수목은 일시적으로 뭐 있는 물건 아닙니까? 이건 동산 속에 포함되겠죠. 일단 이런 건 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요까지가 분명히 한 문제예요. 근데 재밌는 거 우리 체감 문제 보니까요. 우리 항상 부동산 개념은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가 반드시 시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풉니다.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첫 번째 문제 이거 아닙니까? 여기 자산, 자본 등등 설명된 거 무슨 측면? 오케이, 경측면이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조변 의미라고 해서 반드시 서로 비교할 게 누구라고요? 광의와 서로 비교하는 거죠.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 뭡니까? 그렇죠. 준부동산 있으면 이건 광의고 없으면 협의 아닙니까? 그죠? 따라 현재 있는 내용 보니까 이 협의는 반드시 토지와 정착물을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준부동산 이건 광의 속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부동산과 유산 공시 방법.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준부동산 사실은 뭡니까? 동산이죠. 원래 동산은 보통 뭐 있습니까? 점유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시 방법을 취하는데, 이거는 준부동산 결국은 가치, 즉 가치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부동산처럼 뭐 등기나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유산 방법 등기나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함으로써 얘는 핵심이 뭐예요? 얘는 협의 광의, 그렇지, 광의 속에 포함된다. 이 문제 핵심 아닙니까? 그죠? 내용 자체가.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물리적 개념 같은 말이 뭐냐? 곧 이게 기술적 측면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문제 쭉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렇죠. 이 말과 유형은 서로 관련돼 있냐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항상 기술적 측면은 뭐 있습니까? 유형적 측면. 반대로 법률과 경제는 뭐 있습니까? 무형적 측면 속에 포함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토지는 생산재인 동시에 뭐요? 소비재이죠.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을 살 목적이 뭐 할 목적입니까? 네, 첫 번째 살 목적, 즉 이용 목적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목적이다. 자, 만약에 소비 목적만 있으면 여러분들 실제 뭐 있습니까? 앞으로 그 집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 집을 사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죠. 결국은 항상 부동산은 뭐 있냐? 투자 목적 플러스 이용 목적 둘러 포함되어 있다. 즉 살 목적도 있지만 그 반대로 돈 벌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 목적도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살 목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둘러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갑니다. 3번은 정착물에 대한 판단 기준인데, 항상 정착물은 보는 시각이 두 개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반드시 누가 비교합니까? 그렇죠. 동산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판단하는구나. 이런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1번은 이겁니다. 1번은 우리 전에 했지만, 동산과 정착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쓰임새에 따라 구분될 수 있죠. 크게 4개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어떤 건물 등의 물건 등이 부착되어 있을 때 이걸 떼어냈을 때 손상을 준다면 이건 뭐 있습니까? 정착물이고, 손상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뭐 있습니까? 결국은 동산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창문, 문짝 떼어냈어. 손상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뭐냐? 정착물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어떤 뭐 이 벽에 보니까 시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산 되겠죠. 그죠? 즉, 이 안 되면 가장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이사 갈 때 들고 간다. 이건 동산이고, 들고 가지 않는다. 이건 정착물 속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제거하여도 효용이나 기능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이건 동산 취급이죠. 그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매년 경작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죠? 또한 여러 오랜 기간 이용될 수 있는 식물 등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정착물로 간주되는 거죠. 그죠? 간주는 되어지지만 이건 뭐 있습니까?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지다 보니까 중개 대상물은 되지 않는다라고 나야 되죠. 그죠? 자, 일단 여기서 뭐 있습니까? 예, 정착물 간주된다는 거요. 여기 틀렸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란지 서민세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결국은 주물과 종물에 구분될 수가 있더라.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시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사회 경제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핵심이 뭐예요? 아, 여기 계속적으로 뭐 있습니까? 붙어 있네. 이건 뭐라고? 그렇죠. 예, 이건 정착물이죠. 다섯 번째, 정착물은 서로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간주된다. 이건 독립정착물이죠. 독립. 또한 반대로 뭐 있습니까? 토지 일부 속에 간주되어진다. 이건 뭐라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정착물.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답은 현재 몇 번입니까? 2번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토지 관련돼 있는 용어. 예, 첫 번째 토지 관련돼 있는 용어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를 보냐? 결국은 이 말입니다. 후보지란 말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이행제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 나왔을 때 핵심 키워드 이겁니다. 얘는 지검석은 지역은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다시 쓰겠습니다. 후보지. 자, 후보지란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농지지역, 임지지역 택지입니다. 이런 지역 상호간입니다. 핵심 키워드 이거예요. 지역 상호간의 변화가 있는 게 뭐냐? 어디 다른 말로 후보지고, 거꾸로 이행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뭐 있습니까? 내의 변화가 되는 게 곧 이게 이행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요거 묻는 거죠. 좋다. 핵지란 말과 필지로 무슨 차이가 있니?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일단 공통된 특성은 뭐냐? 동일한 일단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획지는 뭐냐? 결국은 동일한 땅값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을 가지고 다른 말 획지라 쓸 것이고, 거꾸로 필지는 뭐 있습니까? 예, 결국은 동일한 권리죠.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단의 면적을 가지고 결국 이 필지라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말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조금 더 간다면요. 결국 획지는 뭐 있습니까? 예, 경제학적 개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학적 개념입니다. 경제 측면이고, 이 권리는 결국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얘는 보니까 법률적 측면이죠. 그 둘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물었을 때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획지와 필지는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기 있는 건부지란 말과 있죠. 건부지란 말과 반대로 뭐 있습니까? 나지란 말이 있죠. 이 두 개 차이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참고로 우리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부착되어 있는 땅을 건부지고, 나지는 뭐 있습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데 향후에 앞으로 뭐 있어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말하냐? 곧 이게 나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나지란 말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나지에 대한 특징을 좀 아셔야 되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아, 이 말은 물리적 제한이 없네.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이건 알고 있죠? 원래 땅은 개인이 만들 수 없으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사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법상 제한을 몽땅 다 받더라. 요것까지만 기억하시고 사법이란 것은 그냥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항상 나지란 것은요. 반드시 주어진 땅을
체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 이걸 좀 아시고. 세 번째 뭐 있냐? 낮에는 절대 뭐 있습니까? 이 상태는 지목을 알 수 있냐? 지목을 모른다. 왜 그렇냐? 앞으로 뭐 있어? 이 땅은 빈 땅인데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는데 만약에 주거나 이 상업 쓴다면 이건 지목이 돼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장을 쓰면 이건 공장 용지는 지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빈 땅이니까 특정한 지목이 설정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건부지와 낮이를 서로 비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어느 게 더 비쌀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누가 더 비쌉니까? 원칙은 낮이 더 비싼 거죠. 우리 요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건부지는 낮에 비해서 가격이 뭐한다? 예,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이지만 때에 따라 건부지가 더 비쌀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이걸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건부지가 낮이보다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건부 증가란 말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가끔 보니까 이 시험이 꽤 나오는데 혹시 건부 증가에 대한 예를 묻거든. 이 예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답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개요. 항상 나오던 다른 건 보지 말고 뭐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지냐 완화되어지냐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강화될 때가 건부 증가가 되어진답니다. 절대 이 말은 규제가 완화되어진다 이 말은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세 개 중요합니다. 물론 이 외에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이름도 아셔야 되죠. 특히 뭐 있으면 저기 있는 우리 빈지란 말과 그 반대 뭐 있습니까? 빈지는 뭐요? 빈지는 이제 법지인데 법률성 존재하면 법지고 법률성 없으면 빈자입니다. 그죠? 활용시력이 있더라 이건 빈지죠. 활용시력이 없으면 그건 뭐 있습니까? 예. 결국은 법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이따 문제 풀 건데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세 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란 건 뭐냐? 빈 공짜지. 그죠? 예,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시기하고 있는 땅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지는 이건 뭐 있습니까? 이런 땅 아닙니까? 현재 공지는 보니까 여기 있는 내 소유권이 이만큼 있는데 자, 우리 실제 건물 지어줄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 소유권 크기만 꽉 채워서 이 건물 짓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옆집 어떤 일조권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항상 뭐 있습니까? 너 요만큼만 건물 짓고 이건 짓지 마라 이거지. 이런 걸 말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지지. 자, 그러면 공지는 핵심은 이겁니다. 항상 시험 나면 일어나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로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공지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쉬고 있더라. 우린 요걸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휴한지. 그죠? 휴한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지금 현재 옳은 거 찾는 거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맹지란 것은 뭐예요? 맹지란 것은 이 말이죠. 예. 어떠한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맹지는 도로가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맹지는 뭐 있습니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땅. 즉, 항상 맹지는 무조건 핵심 키워드 이겁니다.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 이렇게 나오면 곧 이건 뭐 있어요? 다른 말로 맹지 되겠다. 그죠?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핵지란 것은 항상 핵지는 누가 비교합니까? 그렇죠. 필지에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의 지번을 갖고 있네. 이거는 결국 권리 묻는 거네. 그럼 이건 뭘 묻는 거야? 그렇죠. 그죠? 이건 필지를 가지고 묻는 거다. 절대 핵지를 물었을 때 뭐라 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가격 수준이 뭐 있습니까? 동일한 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니얼번 갑니다. 후보지란 말은 예, 후보지는 반드시 이와 같이 상호간이란 말은 무조건 후보지입니다. 알겠죠?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지역 내란 말하면 이건 뭐라고요? 이행제 된다.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연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제 맞는 건 여기 있는 니연번 맞고, 그 다음에 니얼 맞는 거죠. 네, 미연번 가보겠습니다. 법지란 것은 뭐 있습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땅이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활용실익이 없거나, 예? 적은 땅을 말하냐? 곧 이게 법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반대로 항상 법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빈지 아닙니까? 빈지는 뭐라고요? 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땅이죠. 따라서 현재 맞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현재 3번 될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건 좀 조심할게요. 여러분, 특히 이런 문제 몇 개라고 나오면요. 이게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개만 실수하면 이건 완전히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몇 개 나눈 문제는요.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문제 푸시라 이겁니다. 반대로 있죠.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 질문까지 뭐 있습니까? 다음 설명 중 가장 잘 설명된 게 뭐냐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기억, 니은, 디귿 네? 뭐 또 뭐 있습니까? 니은, 리얼, 미음 이렇게 하면 이건 반드시 문제 푸셔야 돼요. 이건 한두 개 마시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어디도 알겠죠? 만약에 몇 개 물었을 때는 결국은 특히 이런 거 한두 개 틀리면 다 틀리니까 이건 조심히 마지막 푸시고 기억, 니은, 디귿 이러면 바로 뭐 이렇게 문제 푸시는 훨씬 빠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보니까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관로 넣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이것도 문제 키워드 찾아가셔야 돼요. 자, 현재 따기를 보니까 정착물이 없네.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등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에 사법성 권리가 설정 안 돼 있네. 아, 토지에 건물이 없는 빈 땅을 좀 말하네. 이게 뭐라고요? 그렇지. 나지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갑니다. 주거, 상업 등등 용도로 이용되거나 이용 목적 조성되어 있는 땅. 아, 이건 뭡니까? 앞으로 보니까 이 땅에다가 이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고 이미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땅. 이게 뭐죠? 택지,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일단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뭐 있습니까? 지역 뭐나 있습니까? 갓나이치. 갓나이치 뭐라고? 후보지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니얼봉, D가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뭐나 있습니까? 그렇지. 내란 말 나있죠. 이건 뭐라고요? 이행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찾으면 금방 답이 나오겠다죠. 따라서 이건 답이 뭐 되겠습니까? 오케이. 3번이 되겠다죠. 일단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6번 갑니다. 6번부터는 뭐냐? 지금부터 토지에 대한 특성 나오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특성을 보니까 이것도 매년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 특성은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설명은 다 했겠지만 크게 봤을 때 토지 특성은 이제 자연적 특성과 인문 특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부동성이란 게 중요하더라. 두 번째 뭐 있냐 보니까 영속성이란 말이 중요하더라. 세 번째 뭐 있냐? 부정성이란 내용이 중요하더라. 네 번째 뭐 있냐? 개별성이란 내용이 중요하더라. 한 개 더 본다면요. 용도 다양성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각각에 대한 특성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이런 이제 내용을 좀 파악해 보자 이겁니다. 하는데요. 네. 부동성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요. 이런 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결국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부동성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지역이란 말, 또는 국지란 말, 부분이란 말, 또는 하위란 말,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다.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시장이란 말도 반드시 부동성이죠. 그 외에 보니까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은 부동성이죠. 결국은 정보활동한다. 이건 결국은 지역 분석과 서로 관련된 말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역 분석은 관계되어 있지만 개별 분석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위치 등과 서로 관련된 말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자, 영속성 가보겠습니다. 영속성이란 내용은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어쨌든 시간이란 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 어떤 게 있습니까? 유량이란 말과 저량, 또 뭐 있습니까? 저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말이 신규란 말과 뭐 있습니까? 재고. 또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예, 단기란 말과 뭐가 있습니까? 단기란 말과. 그 다음에 장기 있죠. 뭐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영속성과 서로 관련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절대 땅은 파괴되지 않는다 있으니까 감가와 서로 관련된 말도 결국은 영속성이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 외에 보니까 감가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얘는 항상 가격이란 말과 임료란 말 표시할 수 있더라. 그죠? 그런 결과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등등이 전부 다 영속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성 관련된 말은요. 특히 제일 많이 묻는 게죠. 자, 우리 특히 간척이란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매립지 같은 거, 매립지. 이런 매립지는 절대 부정성에 대한 예외 맞습니까? 아니죠.
또한 야치 뭐 있습니까? 국토 면적 증가 많습니까? 아니죠. 그죠? 국토 면적에 대한 증가 아니더라. 자, 이건 뭐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요건 이용 전환으로 본다. 이 말 중요한 거죠. 또한 야치 다른 말로 뭐라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 또는 경제적 공급이라 말한다라. 이 말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외에 보니까 특히 많이 묻는 거는 이거 묻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 사람들은 공급을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수직 곡선 같은 말이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묻는 거죠. 그와 동시에 땅은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토지가 부족하겠네. 그죠?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땅값은요. 그래요. 땅값 올라가죠. 그런 결과 땅값 올라가면 결국 뭐 있습니까? 토지를 집약적 이용합니까? 아니면 조방적 이용되겠습니까? 그렇죠. 집약적 이용이 되어진다. 이런 특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성 깔끔하게 한 3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성이 뭐가 있냐? 보니까 맨 먼저 일물일가 법칙 쓸 수가 없더라. 그죠? 일물일가 법칙 못 쓴다 묻는 거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항상 물건마다 개별성, 개별도 달라지니까 개별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도 다양성도 결국 한 3개만 기억하시면 되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체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되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한다. 다원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경제 공급 가능하더라. 그죠? 경제 공급. 이런 특징만 좀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는요. 이미 잘 공부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러한 내용 시험에서 굉장히 어떤 답을 많이 좌우한답니다. 자, 일단 이런 걸 좀 아시면서 이제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고요. 첫 번째 갑니다. 토지 특성인데 영속성 나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항상 공부할 건 부동산 이 특성에 대해서는 얘도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누구 집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남 자식이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감가. 감가는 영속성과 서로 관련돼 있는데 감가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두 번째 부동성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국지적, 지역적, 이런 말하면 전부 이 뭡니까? 부동성이죠. 맞는 거고. 세 번째 부정성 때문에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예, 부정성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땅값 올라가더라. 그래서 토지가 뭐 있습니까?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결국은 외부 환경과 서로 관련된 거 아닙니까? 즉 부의 외부 효과도 이 말 뜻이 뭔데요? 이런 거죠. 예, 우리 동네 보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주거지역인데 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답니다. 이건 결국은 지역 주민이 어떤 이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부의 외부 효과인데 결국은 이게 발생하는 원인은 뭡니까? 예, 내 땅이 이동할 수 없는 뭐 때문에? 그렇지. 부동성이란지 또는 뭐 있습니까? 인접성이란 성향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재가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용 주체별로 주체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하필도 분필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우리 분명히 땅은 하필 분필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그죠? 네, 문제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번 가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관련 넣기죠? 키워드 찾아갑니다. 자, 첫 번째, 국지화 나 있네. 지역적 나 있네. 무슨 성? 부동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 소유와 이익. 소유란 건 가격이죠. 가격. 그 다음에 이용이란 임야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과 임야를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건 영속성 묻는 거네. 디귿번 갑니다. 체유효 이용과 서로 관련된 말은 뭐라고요? 용도 다양성이죠. 일단 니얼번 가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비교 안 된다. 대체 안 된다. 대체 안 되는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동일한 물건 없다는 거지.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답이 1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다른 재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때 뭐 있습니까? 이러한 특성을 인해서 일반 경제시장과 다른다. 그래서 틀린 거 물었다죠. 문제는 이거 묻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특성 묻는구나. 가보자고 이제.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성이란 것은 지역적 시장이 되므로 이게 핵심이죠. 그죠? 시장이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성 때문에 소모를, 이거 소모와 관련된 말은 결국은 감가된다 이 말 아닙니까?
감가 된다 안 된다 이건 뭐죠? 그렇지, 영속성과 서로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질적 위치의 고정성, 같은 말이 부동성이죠. 자, 키워드 가보세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줘서, 핵심이 뭐냐? 외부 효과라는 건 결국 뭐 부동산 서로 관련돼 있습니까? 맞는 말이지. 그죠?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예, 쭉 가보겠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항상 보세요.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만큼 내가 실수가 적다는 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공간적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집가 상승 요인이 뭐냐? 부동성 아닙니까? 인간이 절대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별성은 뭐라 했습니까?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어렵다. 왜? 똑같은 물건 없기 때문에. 그죠? 또한 야채 거래 비용이 높다. 왜냐? 결국은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시장 자료 수집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이 자료 수집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특성 때문에 결국은 개별성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이렇게 특성을 쭉 가시면요. 결국은 문제를 푸시면 답이 금방 보인다. 그죠? 현재 있는 문제는 답이 2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보겠습니다. 9번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잠시 이것도 이제 이따라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면요. 위치란 것과 공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공간은 주로 뭐를 보시는가 하면요. 어쨌든 공간은 내 소유권 범위를 묻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권은 우리 앞에 했죠.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항상 뭐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설명 보니까요. 지구 핵을 중심에서 내 소유권이 이렇게 뻗어 나가더라. 그죠? 나가는데 첫 번째 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땅을 샀단 말은 절대 여기 있는 지표 공간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산 거 아니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지하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지중 공간, 또 반대로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몇 차 공간? 그렇죠. 3차원 공간이다. 같은 말이 뭐죠? 입체 공간이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소유권 전체가 내 소유권이 무한대로 미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항상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까지만 내 소유권에 미치겠죠. 따라서 공중 공간도 지하 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 즉 무슨 말이냐? 사적 공중권이란지 사적 뭐 있습니까? 지중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는데 그 반대 것보다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런 공적 뭡니까? 공적 공중권 이와 같이 공적 뭐 있습니까? 지중권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되더라. 이걸 먼저 아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공중권 중에 어떠한 예가 사적이 어떤 게 공적인지 구분하셔야 되죠. 이때 공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항공권, 그 다음 전파 발책권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사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우리 최근에 가장 많이 사는 거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일조권 문제, 그 다음 저기 뭐 있습니까? 일조권 같은 게죠? 또 조망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부분 다 사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지중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구성물이 있죠? 토지 구성물은 반드시 사적 지중권 속에 포함되니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채굴된 광물은 이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되겠죠. 일단 이렇게 내용을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판단하시면 나머지 여기 공중권은 핵심이 아닙니까? 구분할 때 공적과 사적 구분되어진다. 최근에 가장 중요시하는 공간이 뭐냐? 결국은 공적 공중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그건 TDR이 되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중권은 나라마다 보는 시각은 뭐 있습니까? 시각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정도 가지고 공부하시면 아마 이 문제는 더 이상 뭐 볼 게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문제 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반드시 몸의 핵심이거죠.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 법률 측면, 복합 측면에서 파악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공간이란 것은 지표 공간뿐만 아니라 뭐돼요? 지하, 그 다음에 공중 모두 포함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3차원 공간 또는 입체 공간이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현행 지적 제도는 뭐 있습니까?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현재 지적은 뭐 있습니까? 수평 지적이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여러분들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여기 키워드요. TDR이 항상 나와야 돼, 그럼. 그죠? 그래서 TDR 하면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공중권에 대한 설명이 절대 지하 공간 설명 아니죠. 그럼 결국 문제 보세요. 딱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결국은 공중이냐 지하냐 등등 묻는 거지 안에 있는 글자 한 개 한 개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면 아니다. 그죠? 자, 일단 그런 걸 아시면서 현재 여기 있는 얘는 4번은 공중권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죠? 5번 갑니다. 지하 공간의 이용을 정대시키고 초고층 건물, 즉, 이건 지하 공간, 이건 뭐예요? 고층, 공중 공간을 늘어남에 따라서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를 해석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의존한다. 자, 이 말 뜻이 뭐냐? 분명히 우리 소유권 범위를 뭐라 했습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쓰죠. 이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랍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이런 법원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답은 이해되죠? 현재 4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해보시죠, 같이. 이게 자꾸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들면 결국 뭐 있습니까? 내가 키워드를 자꾸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요.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거기 있는 이제 9번 문제 있으면 10번 문제는 뭐냐? 이제 경제편 흘러갑니다. 경제편.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물었던 문제는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유량이란 말과 재량을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량과 재량에 대한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있죠. 우리 유량과 재량은 벌써 이게 한 8번 정도 시험에 나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량과 재량은 반드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에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방향 이겁니다. 유량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저량에 대한 차이가 뭐 될 것인가? 유량은 다른 말로 뭐죠? 플로어죠. 저량은 뭐 됩니까? 그렇죠. 스톡이란 개념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우리 볼 게 있죠. 요거 세 개는 좀 아셔야 되죠. 기간이란 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단서가 붙어 있는 기간은 뭐냐? 유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반대 저량은 뭐죠? 시점 뭐 되겠습니까? 저량 속에 포함되겠죠. 또한 같이 장기란 말과 서로 관련된 건 유량이 될 것이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단기란 말과 서로 관련된 건 저량 속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주택과 서로 관련된 말은 유량될 것이고 그다음 반대로 재고주택과 서로 관련된 말은 결국은 저량 속에 포함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개만큼 반드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 풀 때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항상 지문 딱 뜨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이 말 한번 집어넣으세요. 1년 동안, 한 달 동안, 하루 동안 이 말 넣었을 때 말이 되어지죠. 이 말이 되어지면 뭐냐? 이건 곧 유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이게 뭔가 말이 안 돼. 뭔가 찝찝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앞에다가 현재란 말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예를 구분하시는 거지 책에 있는 내용을 한 경에 다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제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인구가 2천만이다. 1,000만. 그러면 1년 동안 1,000만. 이건 뭔가 좀 찝찝해.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 인구 1,000만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고요. 대체로 보니까 이런 유량 속에 포함되는 대부분 이런 유량입니다. 소득이라든지 그죠? 뭐 소득 같으면 수입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량, 거래량, 생산량은 전부 다 유량 속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이 임료 같은 거 이런 건 대부분 뭐 있습니까? 유량 속에 포함되죠. 저량들은 뭐 꽤 많지만 그 중에 주로 이제 시험 나누는 건 뭐냐? 뻔합니다. 가격이란 말과 또 뭐 있습니까? 자산 또는 인구 같은 게 있죠. 이런 건 대부분 다 저량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고요. 요걸 이제 제일 많이 과거에 물었답니다. 두 번째 이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형태가 뭐냐? 이거 묻습니다. 전부 다 문제 풀 건데요. 항상 보니까 이 내용이 유량에 그다음에 저량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유량의 수요량과 그다음에 저량에 대한 유량과 저량 또는 이런 공급량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걸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푸는 게 뭐냐? 요걸 먼저 푸시라고 이걸.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 앞에 설명했지만 단서가 있어요. 무조건 얘는 앞에 이게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 말이 꼭 붙어 있어요.
반대로는 항상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푸시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뒤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따라만 가시면 그 문제 풀 수 있답니다. 자, 일단 이런 형태로 문제 푼다를 좀 아시면서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예, 유량 핵심 키워드 뭐예요? 일정 기간 맞는 거죠. 두 번째 이 유량 나 있습니다. 이건 뭐 있습니까? 시점이나 측정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이거 틀린 거 다시. 자, 잘못 봤네. 저량은 뭐야? 시점이란 말 나야 되죠. 거꾸로 유량은 뭐 나야 됩니까? 기간 나야 되죠. 그죠? 예, 3번 보니까 재고량,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자산 나 있죠. 이건 뭐 속에 포함된다? 그렇지. 저량 속에 포함되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얘는 보니 거래량, 판매량, 이건 뭐죠? 유량 속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죠? 현재 나 있네. 항상 구분 기준이 아닙니까? 만에 지난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 말 나면 이건 뭐라고 해? 유량이 될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현재란 말을 하면 이건 뭐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 저량 나 있네.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1,500만 호가 뭐 거주택이 존재한다. 이 말의 공급이 현재 뭐예요? 1,500이죠. 그럼 이 말은 이랬어야 돼. 저량의 뭐예요? 공급량은 얼마 됩니까? 1,500만이다. 그죠? 근데 100만 채가 빈집이네. 그럼 결국은 저량의 빈집 나머지 수요 아닙니까? 1,400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저량의 수요량 되겠죠. 따라서 핵심 뭐 물었습니까? 이럴 때 저량의 수요량은 1,400이 되어진다 해서 답이 5번인데 아마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푸실 때 제일 먼저 풀 게 뭐 있습니까? 유량이나 저량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은 뭐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 아시고요. 예, 이제 첫 시간은 결국은 한 10개 정도 수업했는데 자, 지금 하는 목적은요. 각각의 내용마다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현재 어느 파트가 중요하더라. 항상 핵심이 뭐다. 이걸 보시고 두 번째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를 푼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에 제가 문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제가 11분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했습니다.